우리나라 기악음악의 정수인 가야금 산조는 19세기 말 영암 출신의 가야금 명인 김창조로부터 시작됐다. 세습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김창조는 판소리에서 가야금, 검은고, 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음악에 뛰어났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기악곡 주곡인 김창조의 가야금 산조는 오늘날 연주되고 있는 모든 산조 유파의 기원이 됐다. 하지만 김창조는 당시 제인이라고 불렸던 모든 음악가들과 마찬가지로 음악만으론 생활을 꾸려갈 수 없는 빈곤한 처지였다. 김창조가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한 것은 1855년. 그의 나이 30살이 되던 해였다. 당시 음악가들의 주요 활동 무대는 각 지역에 있던 풍류방이다. 전라도 화순의 50풍류방 역시 김창조, 한숙구, 한수동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야금 명인들이 다녀갔던 곳이다. 이곳에서는 수많은 명인 명창들의 음악이 하루 종일 끊이질 않았다고 한다. 그 힘 많은 사람은 다 다녀갔죠. 예. 여기 알아본 사람은 맞으면 내가 누구다 그 시를 못 올 정도였었지. 하여튼 한 번 왔다 갔어야만 암들 다녀왔다 해야 관록이 있어요. 이곳을 다녀가야 관록이 있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 아이고. 그때 생각하면 아이고. 당시의 음악가들은 세습제였다. 이 옛날 모습 그대로인가요 지금? 그대로요. 아 옛날 모습 그대로요? 네. 이게 즉흥가락이 뛰어났던 충청제 가야금 산조의 명인 심상건 역시 세습 음악 가문 출신이다. 있어도 옛날 모습이군요. 서산에서 가장 유명한 제인 가문에서 태어난 심상건은 7살 때 어머니를 잃고 큰아버지였던 심정순의 집에서 자랐다. 그렇죠. 심정순은 재담에 능한 소리꾼으로서 가야금 병창에 뛰어났다고 전해진다. 속 있잖아요. 당시 심정순의 집은 서울을 오가던 남도 음악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다. 어릴 때부터 음악에 젖어 살았던 심상건은 독학으로 자신만의 가야금 산조를 만들어냈고 사촌인 심재덕과 심하영 역시 판소리와 가야금에 능한 음악인이었다. 당시 남도의 제인 집안들 역시 심씨 일가와 비슷한 형태로 음악 가문의 맥을 이어갔다. 어린 나이 그 기어댕길 때서부터 음악가 집에 태어나지고 기어댕길 때서부터 들은 거야. 말하자면 그 남도악의 바닷속에서 노는 곡이야. 근데 요새 학원에서 밴다든가 학교에서 밴다는 것은 어항에다가 물고기 눅서 기르는 곡이야. 남도의 제인들이 즐겨 찾던 깨금바위. 조선시대 남도의 제인들은 잔치집에 풍류음악을 연주하거나 무속인들과 함께 굿을 벌여 생계를 꾸려왔다. 그들은 판소리는 물론 여러 가지 악기를 모두 연주할 수 있어야 했고 춤까지도 경지에 이를 만큼 다재다능해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남도의 제인 집안에서는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모든 장르의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장르의 음악을 소화해야만 했던 당시의 관습은 남도를 중심으로 산조가 확산되는 토대가 됐다. 산조가 독주곡이지만 종합적인 예술음악입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음악들을 거의 다 마스터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계면조, 계면조를 알려면 판소리의 계면조나 신하위의 계면조나 계면조와 관계되어 있는 어떤 것이 계면조 가락인가를 완전히 습득이 돼야 돼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경드름이 나왔다. 그러면 경기음악이나 경드름에 관계되어 있는 음악을 다 습입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평조가 나왔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조가 나왔다. 그러한 다양한 음악의 장르를 모두 다 습득이 돼야 돼요. 전주와 광주 그리고 대구를 무대로 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치던 김창조가 잠시 고향에 돌아와 자리를 잡은 곳은 덕진면 영골이다. 이때 그는 타양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던 아들을 대신해 손녀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가야금 명인 죽파 김난초다. 생후 10개월 때부터 김창조와 함께 살았던 죽파는 할아버지로부터 풍류와 산조, 병창을 배우며 음악 가문의 대를 잇고자 했다. 죽파의 음악적 재능 또한 뛰어났다고 한다. 하지만 죽파의 소망은 아버지 김낙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다. 조부 되시는 김창조 할아버지가 국악을 하고 아버지는 극도로 국악을 싫어하셨고 그러니까 자기 딸이 국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대요. 그래서 절대로 집에서 못하게. 아버지의 반대는 신분차별에 대한 함 때문이었다. 조선시대 제인들은 무속인들과 같은 천민으로서 최하층 계급이었다. 특히 남도에서는 무속인들과 제인들을 통해 삶의 위안을 얻으면서도 그들을 멸시하는 이중적인 사회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심지어는 동네 어린이조차도 이들에게 저렇게 해라, 이리 와라 라고 하는 어른들이 그런 동네 어린이들한테까지 그런 인물이 전 이때 강용화는 고종으로부터 참봉벼슬을 하사받은 어전광대였다. 비록 제인들을 천대하는 사회 분위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사회적 신분만큼은 향상된 것이다. 무안군 무안읍 교천리에 자리를 잡았던 강씨 일가는 수많은 명인 명창을 배출했는데 강용환과 함께 그의 조카였던 강남중은 판소리로, 강용환의 아들 강태영은 가야금 산조로 이름을 떨쳤다. 특히 강태영은 어릴 때부터 천재적인 음악성을 보였다고 한다. 그때도 요새 같으면 얼른 올라가면 죽어야 가서 소리라도 듣고 옆에 가서 보면 이 때리는 것도 배워야 되는데 이 양반은 가서 귀로 듣고 여기서 소리 하면 그놈은 이제 이놈에다가 입력해 나가고 자기가 재생하는 것이에요. 정말 요새 같은 컴퓨터 같으거든요.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남도악을 듣고 자란 강태영은 특히 가야금 연주에 뛰어났다. 한 번 들은 음악은 언제든지 재현할 수 있을 만큼 탁월한 음감을 가졌던 그는 당시 활동하던 남도의 가야금 명인들과 함께 음악적 교류를 가지면서 자신만의 산조를 만들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강태웅과 한성기의 만남이다. 그 한성기 선생님 집을 이제 방문을 하는데
마침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왔대요. 그런데 방 안에서 한성기 선생님이 가염을 막 다신 소리가 들렸지요. 한참 듣다 보니까 비가 소나기가 막 쏟아지더래요. 비가 굉장히 쏟아지더래요. 막 쏟아지는데 안에서 희물이 장단으로 가야금이 빠르게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거기서 희물이는 이렇게 타야 되겠다. 뭔 착상을 느꼈어요, 선생님이. 그래갖고 이제 우산을 접고 소리를 다 듣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내가 강태홍이노라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하니까는 그 한성기 선생님이 얼른 우리 선생님 손을 이렇게 잡더래요. 잡으면서 참 배운 한성기는 병창에도 뛰어났다. 특히 그의 가야금 병창은 귀곡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듣는 이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가 고향에서 공연을 펼치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그를 모셔가려는 가마도 세타령 하면 그 쑥궁 하고 그 하는 소리가 그놈이 뭐다 사람들이 그때 세상으로 노래가 귀한 때거든. 그놈이 아주 환장에 반해버렸어 이국 사람들이. 한성기의 재능은 그의 딸에게 이어졌는데 그녀가 바로 명창 한농선이다. 한성기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김창조의 손녀 김죽파에게 가야금 산조를 가르치기도 했다. 김죽파는 아버지 몰래 목포의 양궁호 집에서 한성기로부터 가야금 산조를 배웠다. 하지만 김죽파의 산조에는 스승인 한성기의 가락과 함께 할아버지 김창조의 가락 또한 들어있다. 선생님께서 창작하셔서 저에게 주신 곡이 김창조 가락에 그대로 음정 박자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에 남아있던 그 8세 때 할아버지에게 사사받으셨던 그 가락이 그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무의식 중에 선생님께서 나오게 돼서 저에게 가락을 짜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예술의 그 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테크닉에 있지 아니하고 정신세계에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김죽파는 1930년대 김운선이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펼쳤는데 명창 김방울과 김정문에게 판소리를, 오태석에게는 병창을 배우는 등 당대의 명인 명창들에게서 다양한 음악을 전수받았다. 당시 김죽파의 주요 활동 무대는 권번이었다. 일제시대 권번은 판소리, 기약, 무용 등 모든 예술 분야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자 음악인들의 유일한 사회 진출 통로였다. 대부분의 명인들이 권번을 통해 음악을 전수했고 생계 역시 권번을 공연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
당시 명령으로 일어났던 유명한 얘기들의 매일 밤 몇 인력과 줄을 건반에서 이제 요리집에서 이제 건반으로 이제 전화하면은 인력도 갖고는 이제 그렇게 가시. 그냥 한 시간에 1원 50전이요. 첫 시간이. 권번 외에는 마땅한 활동 무대가 없었던 당시의 음악인들은 권번에서 얘기들을 가르치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다. 이들에게서 음악을 배우는 얘기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권번을 찾은 서민들의 자녀이거나 제인 집안 출신이었다. 제인 집안 출신의 얘기 중에 대표적인 이가 바로 함동정월이다. 함동정월의 아버지 함일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주둔했던 전라병사에 소속된 제인이었다. 당시 병영은 전라병사의 주둔지였던 덕분에 관청에 소속된 음악가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 부군에 재력가가 많아서 풍류방 또한 적지 않았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음악을 듣고 자란 함동정월은 예인의 길을 가고자 했다. 하지만 함동정월의 아버지는 딸에게 자신과 같은 험난한 인생을 물려줄 수 없다며 음악을 가르치지 않았다. 이에 함동정월은 음악을 배우기 위해 목포 권번에 스스로 찾아가 예기가 됐다. 이때 만난 스승이 바로 최옥삼이다. 함동정월의 육촌 형부였던 최옥삼은 당시 목포 권번에서 가야금을 가르치고 있었다. 최옥삼은 그동안 외산자를 쓰는 최옥산으로 알려졌으나 호적을 확인해 본 결과 그의 본명은 석삼자를 쓰는 최옥삼이었다. 장흥군 건산리의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난 최옥삼은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 호남형의 인물로 생계를 위해 농사일을 병행했다고 한다. 최옥삼류 산조의 남성적인 가락은 이때 만들어졌다. 최옥삼 산조는 다른 유파들에 비해 간결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가락을 지닌 남성적인 산조의 대명사다. 한창 때 최옥삼이 연주를 할 때는 매번 안족이 쪼개져 나갈 정도였다고 한다. 최옥삼에게 산조를 배운 함동정월은 여성이면서도 강한 힘이 필요한 남성적인 산조를 연주했다. 함동정월 선생님은 제가 처음 그 가야금 산조를 그분한테 배울 때나 나중에 찾고 하실 때나 큰 변화가 없으셨어요. 그분 말씀은 그 최옥산 선생님으로부터 배우신 그 가야금 산조를 내가 어떻게 그걸 감히 바꾸느냐, 그런 어떤 아주 그 고지식하시다 그럴까, 그런 완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함동정월은 목포 권번에서 음악을 배운 후 서울로 활동 무대를 옮겨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연주 생활을 하게 된다. 그때가 그녀에게 있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다. 평생 음악에 파묻혀 살고자 했던 함동정월의 삶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다. 음악 이외에는 눈길을 주지 않는 그녀의 고지식함과 권번 출신에 대한 사회의 냉대는 함동정월의 가슴에 한을 심어놓았다. 아버지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그전에는 명인이라고 해도 사회적으로는 천대받는 계급이었고, 그 천대로 인한 가슴속에 상처나 한이 굉장히 깊으신 분들이고,
물론 지금은 이제 명인으로서 예술가로서 사회적으로도 떳떳하게 잘 대접을 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점에서는 많이들 보상을 받고 계시지만 또 실제적으로는 관객으로부터는 또 멀어지고 잊혀져 가고 있는 그 분들이고 그런 아픔 것들이 아주 굉장히 깊이 쌓여 있으신 것 같아요. 일제시대 요리집 이외의 또 다른 활동 무대는 바로 가설극장이었다. 당시 명인 명창들은 극단을 만들어 전국을 떠돌며 공연 활동을 했는데 극단은 그들의 직장이자 학교였다. 극장을 주질 않아요. 매정 때. 주지 않으니까 가설을 쳐놓고 보름도 하고 한 달도 하고 그럽니다. 고생이 많아요. 그 부모가 준 고생도 아니고 지가 지어서 하는 고생이니까 누구 원망할 수도 없고 걸어서도 다니고 그냥 그 여관방 촌에 들어가면은 그 뭐 흉악하죠. 그런 단체에 끌고 쫓아다닌 그때가 고생스러웠죠. 권장! 권장! 일제가 대동아 공영권을 외치며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직후인 1940년대 초에는 일제의 강압 통치 가설무대 공연마저도 쉽지 않았다. 예, 정광수 명창이 이제 무대에서 제비노정기를 하는데 보은포 박씨를 문 흥보집 재배가 멀리 조선국을 나오는데 꼭 이렇게 나오는 것이었다 하면서 흑운 박차고 백운 무릅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조선국이란 말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 임석경관이 호루라기를 불고 와서 잡아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경찰서에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 강태응과 심상건 등 많은 이들이 일본에 건너가 음반을 취입했다. 음반의 종류도 다양해서 판소리, 경창, 산조 등 거의 모든 국악 장르의 음반이 제작됐다. 공연조차 제한했던 일제가 한편으론 명인들의 음반을 제작한 데에는 조선을 일본의 음반 소비 시장으로 만들려고 했던 의도가 숨어 있었다. 처음부터 클래식으로 처음부터 일본 음악으로는 조선이 소비 도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맨 처음에 192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30년대까지는 조선의 명인 명창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걸 해왔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 대동해서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음반 취입을 하려면 일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대부분 오사카나 도쿄 쪽으로 많이 진출해서 그런 음반들이 오늘날 많이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악의 부흥은 1945년 해방과 함께 시작됐다. 바로 창극의 부활이다. 1900년대 초 청률사에서 시작돼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창극이 일제에 의해 잠시 침체됐다가 해방과 함께 곤물 터지던 수요가 급증했다. 당시 동일 창극단, 조선 창극단을 비롯해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창극단이 전국의 극장을 창극으로 채웠다.
가야금 산조의 명인들 역시 이때 창극단에서 활동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신관용이다. 창극할 때 이제 뒤에서 이제 살살 따라서 반주를 넣어줍니다. 가야금으로. 반주를 살살 넣어주면 참 훨씬 듣기가 좋을 거 아닙니까? 그 반주를 넣어주어서도 하고 또 반주 안 넣은 또 장극도 있고. 이제 그 슬픈 대목 그런 데는 살살 가야금으로 건드려서 반주를 해주면 훨씬 좋죠. 그래서 반주해 줬어요. 우리 신 선생이 그런 건 다 했어. 전국이 온통 창극으로 떠들썩할 만큼 창극의 인기가 높았지만 국악인들에 대한 천대는 사라지지 않았다. 해방 이후 무속과 국악을 배척하는 사회 분위기가 더욱 강해졌다. 게다가 창극단의 난립과 극심한 경제난으로 창극의 인기조차 쉽게 사그라들고 말았다. 사회의 멸시와 경제적 어려움은 국악인들을 고립시켰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다. (1933년) 조선성악연구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강태형은 결국 고향을 떠났다. 강태형은 대구와 경주를 거쳐 부산에 정착했고 훗날 어머니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했다. 심지어는 폭우로 인해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어서 강태형의 가슴에 한을 남겼다. 둘째 형님하고 나하고 아버지 없을 때 이제 아버지 있으면 바람나지요. 악기를 때려 부숴버렸으면 가만 두겠어. 악기를 대경 같은 거 우리가 아버지 없을 때 때려 부숴버리고 그랬어. 그 하대가 많아가지고 나도 학교 다니면서 구석쟁이에서 친구들도 없이 우리 상근씨 딸이시요. 걔하고 나하고 둘이만 이제 노는 거지 학교에서도. 그게 학교에서도 가들더라고 애들이. 그 왜 그렇게 하대를 했는지 몰라요. 사람으로 취급을 않더라고. 한국국악협회 사무실에는 아주 특별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다. 1949년에 활동하던 명인 명창들의 사진이다. 이 사진들 가운데 얼굴이 지워진 사람이 있다. 그는 월북한 가야금 산조의 명인 정남희다. 나조 출신인 정남희는 안기옥, 최옥삼 등 무려 100여 명에 이르는 명인 명창들과 함께 고향을 등지고 월북을 감행했다. 그 당시에 장택상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하고의 그 갈등이랄까 무슨 술자리에서 굉장히 그 정남희 선생님을 좀 서럽게 하셨나 봐요. 장택상 씨가.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관세받지 말자. 이북은 안 그러다더라. 하고서 그 국악하시는 여러 어른들이 이북에 가신 거지 정말 공산주의 사상을 가져서 가셨다고 보지 않아요. 월북한 명인들 가운데 대표자는 바로 안기옥이다. 전설적인 무용수 최승희의 반주자로 활동했던 안기옥은 최승희와 그녀의 남편 안막과 함께 월북했다. 그도 역시 사회적 냉대와 멸시를 피해 선택한 길이었다. 당시 북한에서는 외세에 대항하는 민족주의를 강조했기 때문에 국악인들에 대한 대우가 남한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극진했다. 이후 안기옥은 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김일성으로부터 인민대우의 칭호를 받았다. 그 당시 김일성 수사회가 이제 그 문화 이런 부분에 지시한 게 조선에서 뭔가 매대 집에 가지만 한 대씩 다 있게 그 서해에서 마침 그 피아노 하나에 두듯이 이렇게 두라 하는 이런 지시가 있었을 때 있었답니다. 국악에 관한 한 백지 상태에 가까웠던 북한은 민족 자주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도에서 월북한 명인들이 꼭 필요했다.
김일성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이들의 활동은 오늘날 북한 음악의 모태가 됐다. 이때 최옥삼은 가야금 대신 대금 연주자로 활동했는데 월북 6년 만에 사망하고 만다. 우리가 대승산에 갔다가 최옥삼 선생의 묘지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묘지에 쓴 글을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기 썼는가 하면 손들여 걸음을 멈추라. 여기 조선 민족 음악의 대왕 최옥삼 선생이 고이 잠드신다. 그 무렵 남한에서는 성금연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60년대로 접어들자 라디오가 보급되면서 다시 한번 가야금 산조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 중심에 광주 출신의 가야금 명인 성금연이 있었다. 경성방송국의 전속 연주자였던 성금연은 라디오를 통해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그녀의 화려하고 경쾌한 산조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던 대중들에게 더 없는 위안이었다. 게다가 당시에는 다른 명인들이 권번 출신에 대한 편견에 시달려 활동을 하지 못했다. 1960년대에는 가야금은 곧 성금연을 의미했고 성금연 덕분에 장안의 가야금이 동인할 정도였다고 한다. 담양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자란 성금연의 스승은 박상근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성금연은 사망 직전에 자신의 스승이 월북 명인 안기옥임을 밝혔다. 어머님이 당신의 선생님이 누구시냐고 이렇게 물어오셨을 적에 사실은 안기옥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그 무렵에 제가 알기로도 이북으로 이제 가신 분들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그 자체 말을 해서는 도저히 안 되고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박상근 선생님은 아버님이 친구셨거든요. 그리고 그분도 가야금을 잘하셨고 그분하고 잠깐 이제 공부하신 게 있어가지고 가장 무난하니까 그분 성함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게 박상근 이후 산조가 돼가니까 어머님으로선 선생님을 늘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계셨는데 그분 말씀은 안 나오고 다른 분이 나오니까 덜 마음이 죄송스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돌아가실 무렵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성금연은 해금과 피리의 명인 지형이를 만나면서 우리 국악의 현대화를 이끌게 되는데 그들은 동료 국악인들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적인 사립국악학교인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한다. 독선생을 모셔서 국악을 배우던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당시로서 획기적인 변화였다. 이때 성금연, 지형이 등과 함께 학교를 이끈 사람이 바로 김윤덕이다. 교육 방법 역시 변화를 시도하는데 스승의 조언이 없으면 가락을 배울 수 없는 구전심수 방법에서 벗어나 모든 가락을 오선보로 옮겨 가르쳤다. 누구나 간편하게 가락을 익힐 수 있는 방법이었다. 우리가 너무 서러운 세월을 보냈다. 우리 후진들한테는 정말 밝은 앞날을 열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주로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너희들만큼은 절대적으로 우리와 같은 서름 받지 말고 좋은 국악을 배워서 후진 양성에 힘써달라는 뜻으로 그렇게 학생들한테 온 정성을 쏟았었죠. 현대적인 국악 교육을 받은 첫 세대가 오늘날 우리 국악계를 이끄는 중심이 됐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김윤덕의 제자 황병기다.
(10년) 정도 전통곡을 쭉 배우고 연주하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 그 선배나 선생님들하고는 달리 내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이 문학이라든가 미술 이쪽에서는 계속 우리 시대의 창작 작품들이 나오는데 왜 음악에서만 없느냐 그 얘기지. 음악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19세기 말 산조가 그러했듯이 오늘날의 청중들 역시 새로운 음악의 출현을 요구했고 황병기로부터 시작된 창작곡은 음역을 확대시킨 개량된 가야금을 선보이게 했다. 12현의 전통 가야금을 17현, 21현, 23현, 25현으로 늘린 현대 가야금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 청중의 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그 음악 예술의 그 발달을 보면은 그 어려운 정치나 경제 속에서도 새로운 그런 음악 문화가 창출돼 나옵니다. 그런 것은 역시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그 청중들의 물론 힘이 크게 작용하는 것과 더불어 역시 그 시대의 흐름에 따른 예술가들의 그 창조적인 어떤 노력 이런 거에 의해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음악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어린이에게까지 하대를 당하는 수모를 겪고 권번 출신이라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남도의 명인들은 가야금을 놓지 않았다. 그들은 음악을 사랑했고 그들의 음악을 들어주는 청중을 믿었기 때문이다. 옛날 분들이 어렵게 살았다고 하지만 또 그 나름대로 그 신명나게 살았어요. 그때는 소위 그 규명창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즉 자기네들의 예술을 진정으로 감상할 줄 알고 알아주고 하는 청중이 많지는 않았다더라도 지금보다 더 소위 요새 그 시체말로 매니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후원도 하고 열광도 하고 그래서 사는 맛이 그 나름대로 그 옛날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